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문제점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출발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핵심 증인들의 일단 불출석으로 파행이 우려되는데요. 오늘부터 개발 사업장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반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한국공항공사 내부 자료를 지난주 KBS에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친절한 뉴스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해녀였던 전순경 할머니는 특별한 그림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탐나는 사람에서 동화 작가 전순경 할머니를 만나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짤막대담에서 궁금한 점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피서지 해수욕장에 대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해수욕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 수면으로 공공의 이익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받는데요.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해변을 점거해 제주시와 마을회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어떤 사연인지 알아봤습니다. 새하얀 백사장 위로 파라솔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인근 마을회가 백사장에 대한 사용권을 제주시로부터 허가받아 마을 공공자금을 마련하겠다며 파라솔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백사장 한가운데 마을회 소유가 아닌 다른 파라솔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근 개인 사업장 3곳이 파라솔 100여 개를 설치하며 백사장을 점거한 겁니다. 불법 행위를 이제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저희 마을회에서 이제 공공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제 좀 저해가 되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런 점에서는 참 마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해수욕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 수면으로 무단 점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파라솔 장사를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 모래 겨울바람 받고 계속 선배님을 상주를 해요. 근데 한여름에 잠깐 와가지고 자기네 장사하니까 너네 장사하지 마라, 너네 들어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에 제주시는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한해 공유 수면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들 개인 사업자에게 파라솔을 치우라는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환경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건데요. 나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환경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한경면 당산봉 일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 부지입니다. 절벽처럼 깎였던 위험 구간을 완만하게 해 붕괴 위험을 낮추겠다며 오른 밑자락 한쪽을 잘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가 7억 원을 들여 사들인 비탈면 사유지는 내필지. 그런데 재해 예방을 위해 매입한 사유지의 토지주와 붕괴 때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지주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 우려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보다는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공사로 비친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위험지구 해제로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민들이랑 이렇게 빼보니까 저쪽에 불법 건축물 사모님의 그 땅이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공사고 어떤 사람을 위한 공사인지. 실제 해당 토지주도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낸 뒤 합법적인 건물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정비사업 뒤 위험지구 해제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며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유지 보호보다는
그쪽에 보면은 이 관광객들이나 계속 여기 앞에 그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관광객이라 수익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제주시는 모든 게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중국산 미인증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판매한 일당과 이 장치를 사용한 선장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미 인증 장치 사용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어선에 접근하더니 어구에 달린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수거합니다. 이 배에서 수거된 것만 5개. 판매업자 신살 LC 등 3명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미인증 AIS입니다. AIS는 주변 선박의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해 충돌을 막는 안전 장비지만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데 쓴 겁니다.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어망 위치 부위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도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항해 장비에는 실제 선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원래 어망용으로 제작된 어망 위치 부위는 특정 수신기에서만 식별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AIS는 모든 선박에서 식별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5년 전북 어청도 주변 해상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선박으로 오인해 피하려다 어선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AIS를 구입한 어선에서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S를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미인증 AIS를 들여와 판매한 LC 등 3명과 이 장치를 사용한 선장 7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판매 내역을 추가로 확보해 다른 선장 3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제주 최대 관광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 JCC가 사업을 먼저 승인해주면 1억 달러를 예치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JCC는 자본검증위원회 측에서 요구한 투자 예정액의 10%인 3,300억 원을 예치하는 대신 사업 선승인을 조건으로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을 입금하겠다고 최근 제주도에 제안했는데 제주도는 이에 대해 자본검증위원회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JCC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 내로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조천읍 선을리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팜파스 종합휴양단지, 로긴 제주복합관광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흘 동안 이어질 현장 방문에서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장 17곳에 대한 주요 사업의 변경 승인된 내용과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7일 제주시 연동 거주지에서 불법 체류자 동료들과 다투다 21살 B씨를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 체류자 33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다음 날 제주국제공항에서 붙잡혔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폐까지 다친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조달청을 통해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본공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공사 기간은 2년, 공사 금액은 413억 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까지 제주 국립묘지를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KBS는 지난주 제주에 제2공항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린 한국공항공사 내부 검토 자료를 단독 입수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동안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와 같은 이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 재조사하는 검토위원회에서도 정부 측 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죠. 네. 근데 공항공사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 KBS 보도로
처음 알려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문기관이 제주의 제2공항이 적합한지 대안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항 건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공항공사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상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최 기자가 연속 보도를 했지만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성산 지역을 제2공항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이 2015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용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공항공사 내부에서 지난해쯤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쯤 검토를 했고 이 자료의 작성 시기는 명시가 안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 있는 항공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난해 작성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보고서 형태로 나온 건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작성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자료는 그 A4 용지로 8장 분량의 자료인데요. 그 제주공항 복수 평행 활주로 최적 대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의 제2공항 선정부터 제2공항 선정 적합성 검토, 수요 처리를 위한 최적 대안 마련, 최적 대안 제시에 따른 사업안이라는 주제별로 KAC,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가 분석 검토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네.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작성했고 실제 어느 단계까지 검토했는지 한국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전화와 그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군요. 네. 그럼 이제 공항공사가 어떤 내용을 분석했는지 좀 하나하나 알아보죠. 네, 이 자료는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의 내용부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2045년 기준으로 항공 수요 4,500만 명을 처리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세웠는데 항공기 한 편당 여객수로 150명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9만 9천회, 1시간당 68차례 운항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공사 자료엔 2017년 실적으로 봤을 때 편당 177명이 탑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명을 처리하기 위해 연간 25만 4천회, 시간당 51.5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앞으로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탑승률이 오르면 그 필요한 슬롯, 이 슬롯이 바로 시간당 운항 횟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 슬롯이 51.5회보다도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뭐 시간당 운항 횟수가 아주 크게 줄었네요. 또 보면 이번 기본 계획에서 항공 수요가 2045년에 4천도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분석한 내용을 이 최근에 나온 제2공항 기본 계획에 적용을 해보면요. 네. 그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수요는 2045년 기준으로 3,890만 명입니다. 이를 편당 여객수 177명으로 나누면 연간 필요한 운항 횟수가 21만 9,774회가 나옵니다. 22만 회가 채 되지 않는 건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슬롯, 시간당 운항 횟수는 44.5회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도 제주공항에서 시간당 40회까지 운항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 관제 능력과 시설만 개선하면은 현재 제주공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의 자료를 보면 제2공항이 없이도 제주의 장기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뭐 68회에서 51.5회 그리고 44.5회까지도 떨어지는데 금방 이제 결론을 냈잖아요. 이게 네. 공항공사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최 기자가 보기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건가요? 네, 자료 내용 가운데 제2공항이 필요 없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 공항공사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수 평행 활주로가 최적 대안이라고 자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표현만 없을 뿐이다. 네. 이런 거죠. 사전 타당성 용역의 경우에는 뭐 이게 4년 전이 2015년에 나왔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탑승률은 높아지고 또
특히 현재는 관광객이 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편당 여객수 증가로 인한 운항 횟수 감소는 당연한 거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분석인데요. 공항공사 내부 자료와 사전 타당성 용역진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분석한 활주로별 시간당 운항 횟수, 슬롯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단일 활주로에선 시간당 40회를 최대로 봤고요. 근접 평행 활주로 또는 교차 활주로에선 시간당 50회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3km 떨어진 독립평행 활주로에선 시간당 80회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자료를 보면 200m 이상 떨어진 근접 평행 활주로에서도 시간당 56회에서 최대 60회까지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경우 연간 운항 횟수가 26만 회에서 최대 35만 회까지 이르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4,500만 명 처리에 필요하다고 예측한 29만 9천 회보다 많고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24만 4천 회보다는 무려 10만 회나 많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공항공사나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나 모두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네, 바로 시간당 운항 횟수를 분석한 기준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는 FAA,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을 따랐다고 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연방항공청 기준을 근거로 근접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면 제주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자체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진은 국내외 공항계획 문헌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고만 했지 어떤 기준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는 건데요. 네. 이 운항 횟수를 근거로 제2공항을 결정을 한 건데 국제적 기준도 아니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기준을 들고 제2공항을 결정했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진과는 지금도 연락이 닿질 않아서 정확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공항공사 자료를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함이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7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서 국가 용역을 수행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연구했는지 제시하지도 않고 또 국내 전문기관인 이 한국공항공사가 내부 검토를 하면서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과도 차이를 보였다. 이 정도면 소위 말하는 중대한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이 최 기자가 공항공사가 자체 대안까지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자체 대안은 현재 제주공항에 근접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네. 현 제주공항 동서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220m 떨어진 곳에 이 같은 길이인 3,180m의 평행 활주로를 설치하는 건데요. 기존 국내선, 국제선 터미널을 모두 국내선 전용으로만 쓰고 공항 주변 100만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해 국제선 청사를 신축한다는 대안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8년에 공사비는 약 2조 1천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안은 처음 제시가 된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연구했던 ADPI, 아주 오랜만에 나온 이름인데 이 ADPI 연구진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ADPI는 인천공항과 비슷한 365m 이격과 김포공항 형태의 210m 이격 활주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365m 이격의 경우는 도두봉을 절취해 잘라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210m 이격 대안은 도두 마을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대신 보조 활주로 활용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조 활주로 활용 방안을 권고한 ADPI나 제주공항의 근접 평행 활주로 설치를 대안으로 검토한 한국공항공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 제주 지역에 장기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데 제2공항은 필요 없고 지금 제주공항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주에 제2공항을 짓게 되면 이건 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공사 내부 검토 자료이긴 하지만 그 결과에 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반대 주민 단체와 면담하고 공개 토론회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런 전문기관의 연구 내용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전 해녀였던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내는 동화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어르신 그림책 학교에 다니면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탐나는 사람에서 만나보시죠. 장맛비가 그친 주말 오후, 산지청 갤러리에서 특별한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어르신 그림책 북콘서트 이제 시작할 건데 그 첫 순서로 정순경 어르신 나오셨습니다. 예. 내 나이 18, 그림 정순경, 50발 시어 가축에 강군한 그림책에는 해녀였던 정순경 할머니의 굴곡진 인생 이야기가 진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더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직접 읽어주시니까. 그리고 글자도 모르셨던 분이 직접 하나하나 글자를 배우면서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의 기억을, 추억을 그림책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시에 가면 선생님들 작가님이가 나가 창피해가지고 가난을 짊어지고 태어나 반백년을 물질하는 해녀로 살다 이제는 그림책 2권을 출간한 작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네. 아이고 막 그건 아득한 거라. 오늘 그런 거 해보질 아니난. 아이고 음식을 그리고 영분한 막들 아잔들 막 지네끼리들은 막 하는 거라. 일칠봉이나 한번 그려볼까. 나가 이제.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그린 생애 첫 그림이 성산일출봉이었듯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제주 사람의 생활상이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2번째 작품의 배경 또한 할머니의 고향 신양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만나방이 난디. 고생스럽다, 모질다, 그저 견디며 산다 했던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할머니에게 2권의 그림책을 선물한 셈입니다. 할머니가 아무것도 헐증 몰로 가보던 생각하던 분은 이렇게 해서 책을 나왔다는 나 할머니 이걸 보고 나 눈물 납디다. 할머니 참 잘해서 답은 손지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최고대 우리 저분들 잘리던 거 닮아게는 막 나가 다른 거도 걔도 가면 작가님 해주고 선생님들도 진짜 고맙구나. 선생님 덕택이다 나가 그렇게 생각해. 정순경 할머니의 도전은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그림책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뭐 먹어 놀았는지, 뭐 먹어 나신지 그 음식 얘기를 오늘 온 그 빙떡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제주 문화하고 제주어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잘 전해줘 볼까? 당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글로 쓰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보물창고, 시간 상자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매체가 될 것 같았어요. 어르신 그림책 학교는 학교에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의 문화와 언어, 역사 등을 그림과 글로 기록해 책으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감고산 어머니 두부리에다 큰 방망이로 두들경을 해줘 옷에 감디령 밭에 있는 작업복 만들어낸 거 어머니 하는 거 봐놨어. 그림 그리지 못하는데 막 영도 그려 묻고 저영도 그려 묻고 생전 볼펜도 안 잡아본 할머니들이 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들이 볼펜 잡아보는 것도 신기하고. 2016년에 문을 연 그림책 학교에서는 정순경 할머니를 비롯해 20명의 졸업생이 23권의 그림책을 출간했는데요. 졸업과 동시에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겁니다. 계속 해야 주게. 생각은 글도 쓰고 정하고 그림도 그리고 정하고 다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살 것인지 몰라. 서툴지만 진지한 손짓으로 삶을 기록하는 정순경 할머니와 어르신들. 이들의 인생이 담긴 그림책은 제주의 값진 보물입니다. 네. 2014년 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제주에서도 대학병원 교수의 갑질 논란까지 발생했죠.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짤막대담에서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경희 법규국장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참 당하는 사람은 괴로운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어디까지가 괴롭힘인가 정의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법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정리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길 바란다. 실제로 한 회사 대표가 직장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 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라,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 또 일할 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사와라, 차 수리해야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네,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었구나.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괴롭힘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금지법이 나올 정도로 많은 직장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제주 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죠. 그만큼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 고용 유지를 위해서 그 상사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할 수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좀 더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좀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그리고 학생의 신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취약한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네. 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라고 해서 아예 뭐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뭐 이제 뭐 체험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든 여러 가지 다 경우도 노출이 돼 있을 텐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 쪽으로 제보된 사례 중에는 뭐 실제로 폭행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하다가 혹은 회식 중에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 좀 지속적으로 폭행이 되고 하면은 실제 뭐 경찰서에 가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뭐 일회성에 그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뭐 한번 뭐 참고 넘어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 속으로 끙끙 앓면서 대응 못하고 이제 좀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네. 폭행 말고도 좀 다른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CCTV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CCTV를 가지고
이제 상사가 감시를 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상사가 사사건건 업무에 대해서 그 관여를 하고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상사가 CCTV로 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보를 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CCTV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에 해당되고 당연히 이제 노동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CCTV는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이번 개정 법률로 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이번 법률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사업주의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네.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 조사 후에 피해 사실이 발생을 하면은 그 가해한 노동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하고 있고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 사업장 내에 그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예.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주에는 또 서비스업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갑질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일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좀 갑질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 법령에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아니라 이제 노동안전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는 건데요. 네. 그 이번에 그 산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이제 산재다라고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내용까지 다 담기게 된 거고. 사업주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의 폭언 폭행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노동자가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들을 사업주가 지원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 내 우위나 업무상 우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뭐라고 하셨죠? 노동안전 관련 법령에 예. 의해서 이게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하지만 사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이걸 신고했다가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괴롭힘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일단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그 이제 불이익 처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네. 신고한 노동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 그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미만의 그 이하의 그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증명하느냐일 건데요. 뭐 언론에 보도되듯이 이제 동영상이 있으면은 증명이 바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녹취 등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녹취에 대해서 이제 불법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이제 도민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제 상대의 동의가 없더라도 내가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증거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또 하나는 만약에 녹취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후에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기록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매우 좋습니다. 그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분명 그 제도에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지금 뭐 한 번에 뭐 이게 딱 해결이 되면 좋지만 지금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번 개정 법률 중에서는 일단 사업주, 사용자가 이제 그 조사나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주가 그 괴롭힘을 하는 주체인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사업주가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벌칙 조항이 지금 부재합니다. 미비합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는 형벌 규정이 그럼 아직 없다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의무 규정은 있지만 네. 이제 벌칙 규정이 없어서 이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한데 뭐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그 사업장 내에서 이것이 이제 불법이다 그런 인식들이 좀 퍼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확대 적용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차차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것들이 또 하나씩 보이네요. 뭐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8.4점으로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건 이제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또 본인이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직장 갑질인지 괴롭힘인지 모른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교육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상사라고 해서 이제 혼내면서 일을 한다. 또 이제 처음 일을 배우면은 뭐 혼나면서 배우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걸 직장갑질이라고 지금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보고 좀 그 안전교육을 매년 교육을 하듯이 좀 정기적으로 그 사업장 내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사용자, 회사 차원의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사업장 내에 직장 괴롭힘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프로세스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 규칙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 규칙에 그 내용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할 건지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일단 도내에는 이제 작년부터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제주 직장갑질 119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익명으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변호사나 노무사가 이제 스텝이 답변을 하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뭐 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혹시나 그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시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된 이 직장 내 금지법이 잘 정착돼서 갑질 없는 이 직장 갑질 감수성이 높은 제주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 부근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산지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밤까지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오늘만큼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내일 비가 오는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구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흐린 가운데 최저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최고 28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고요. 해상의 날씨도 좋지 않을 전망이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대응 방안 1위가 퇴직이었을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적용하는 건 무척이나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을 고친다고 해서 고착화된 문화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한계와 우려를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